강의 제목은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 하면 따라오는 항상 숫자가 있습니다. 무슨 혁명이요? 4.19 혁명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과 4.19 혁명 여러분 속에 완전히 각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이 4.19 혁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한 역사 트리비아를 다뤘나요? 6.25 전쟁에 대한 것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스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6.25 전쟁 직후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돼요. 6.25 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대대적인 복구 사업을 추진을 하세요. 무슨 사업이요? 복구.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GDP가 1인당 국민 소득이 79달러. 예를 들면 뭐 9만원, 10만원 이것밖에 못 벌었어요. 1년에.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된 이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은 총 3가지로 크게 복구 사업을 하십니다. 총 몇 가지요? 3가지. 이 3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퀴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상을 반대하시는데 언젠가는 체결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면서까지 한미동맹을 체결하셨나요? 반공도로 석방 사건 맞습니다. 그 결과 체결한 게 무엇이라고요?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해서 짧게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나라는 70여 년 만에 오늘날의 10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지 않아도 이것은 팩트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체결하시고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무엇을 준다고요?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미동맹은 2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동맹이에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도박을 하면서까지 체결한 이 한미 군사동맹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누가 있습니까? 미군이 있어요. 그래서 약 28,000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면 미군은 이런 국제적 기구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한반도로 달려옵니다. 이것이 무슨 동맹이다? 군사동맹이다. 2번째, 이 한미동맹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지원받았을까요? 돈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뭘 받아요? 원조를 받아요. 그래서 당시 6.25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에, 우리나라 정부에 돈 얼마만큼을 미국이 감당해 줬어요? 3분의 2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 1개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자금의 얼마를요? 3분의 1을 미국이란 나라가 다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굳건히 해야 됩니까? 한미동맹이에요. 이거는 혈맹이요, 경제적인 혈맹이요, 군사적인 혈맹이요, 모든 것에 있어 우리는 동맹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복구 사업이다. 2번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다룬 내용인데
바로 농지개혁. 이것은 6.25 전쟁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고, 두 번째는 무슨 혁명을 하셨을까요? 교육혁명을 하셨어요. 농지개혁과 교육혁명.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농지개혁, 우리가 짧게 살펴보긴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의 시절에 어떤 감옥에 갇히십니까? 한성 감옥. 여기서 딱 1900에서 1년 빼면 돼요. 1899년에 한성 감옥에서 무슨 책을 쓰기 시작하세요? 독립정신. 이 책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시절부터 이 양반과 상놈의 제도, 이게 신분제죠. 이것을 무너뜨려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셨어요. 절실히 느끼셨어요. 그래서 청년 때에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아주 위대한 말씀이에요. 전국을 통틀어 양반은 전 국민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 양반이 모두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99명은 모두 양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결국 나라에서는 999명의 백성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우수한 백성들을 잃어버려 나라는 날마다 쇠퇴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결박당한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라고 말씀을 남기세요. 참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사이드 아웃, 해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상놈 제도를 혁파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갑오개혁으로, 우리 갑오개혁 들어봤죠? 갑오개혁으로 인해 무슨 제도가 사실 폐지가 됐었어요? 이승만이 공부하고 있었던 과거제도가 폐지됐었죠. 그 이유가 1894년에 이미 갑오개혁으로 인해 이 제도를 법적으로는 다 폐지를 시켜놓은 상태지만 일상 속에서는 폐지가 됐을까요? 전혀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건국이 되고 나서 무엇을 깨달으시냐? 진정한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법만 딸랑 통과해서일 게 아니라 경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경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법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해놓지만 상놈이 양반에게 가서 양반들, 우리 이제 평등하니까 나한테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당시에는 땅을 다 누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양반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양반이 그래? 그럼 너 내 땅에서 속된 말로 꺼져.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 상놈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법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평등해요? 평등할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이 땅의 평등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발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실현하신 게 무엇입니까? 농지개혁이에요. 땅을 준 거예요. 이 농지개혁이 상놈에게 무엇을 실현해 줬어요? 민주주의. 여러분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교육혁명이에요. 이건 뭐냐? 양반 상놈 이 신분제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이것 역시도 혁파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눈에 들어온 게 무슨 단어이다? 교육이란 단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는
운영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세우셨을까요? 학교. 그 이름이 한인 기독학원이에요. 무슨 기독학원이요? 한인 기독학원. 이때 학생들 중에 남학생이 더 많았을까요? 여학생이 더 많았을까요? 여학생이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예요. 근데 왜 여학생이 더 많았는지 아십니까? 문을 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인 기독학원에 데려온 아이들은 대부분 고아였어요. 왜 여자들이 고아가 더 많았을까요? 이때? 그렇죠. 남자에 대한 선호 사상이 이때는 아주 팽배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가보니까 아니 피부가 노랗고 눈이 까만 이 조선 여자아이들처럼 보이는 애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모가 버린 조선 여자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데려와요. 어디로? 한인 기독학원.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 기독학원에 단순히 남녀공학이어서 위대한 시작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을 가르쳤다? 고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날에도 시대적인 사명을 이승만 대통령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인 기독학원의 시작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대대적인 교육혁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무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셔요. 의무제. 무상 초등교육 의무제. 즉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무상으로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하신 제도입니다. 이 결과 당시 우리나라에 건국 당시 학교를 다녀본 아이가 14%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몇 프로나 됐을까요? 96%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이승만 박사님도 대통령님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고급 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대학교를 오히려 다니지 말라고들 해요.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본인의 전문 분야에 1등이 되면 사실 다닐 필요가 크게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왜 너무 중요했냐? 대학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교육, 민주주의를 배우고 반공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나라의 기반을 세우는 인재를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6.25 전쟁통 막 난리가 나는 이 전쟁통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하게 남기신 말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대학생들만큼은 전쟁터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징집을 안 시키세요. 연기시키세요. 왜냐? 전쟁은 언젠간 끝나는데 우리나라를 세울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아니에요? 동일해요. 우리가 인재를 계속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학생이 무려 2만 명이 아니죠. 10만 명이나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 시대의 기반이 되었을까요? 박정희 시대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또 중요하게 느낀 것이 뭐냐? 바로 무엇입니까? 해외 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한번 해외를 다녀와 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는 해외 유학을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나라로 보냈을까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의 바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으로 보내고 이때 무려 2만 명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보내요. 가서 미국을 보고 이들이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와요. 왜냐? 미국은 어마무시한 강대국인데 우리나라는 피레미 나라인 거예요. 그 박탈감과 울분을 느끼면서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개혁, 발전, 경제성장, 우리나라를 반드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때 유학 간 군인 중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박정희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박정희를 누가 키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농지개혁과 교육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평등을 이루고 교육혁명으로 인하여 인재들을 준비시킨다. 이것이 두 번째 사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업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에 하신 것이 산업화의 초석을 바꾸신 일입니다. 산업화는 사실 박정희 때부터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초석, 밑거름을 준비시켜 놓지 않았더라면 박정희 때에 가서 산업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름만 익히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거구나. 충주 비료공장.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필요하고, 또 인천의 제철. 우리가 배를 짓던 무엇을 하던 간에 제철이 필요하고, 또 인천의 판유리 공장.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판유리가 필요하죠. 이것 역시도 공장. 또 마지막으로 문경 시멘트 공장. 우리가 도로를 깔려면 시멘트가 필요해요. 모든 복구 사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비료, 제철, 판유리, 시멘트 이 공장들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든 게 누구다?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무엇의 강대국인지 아십니까? 원자력의 강대국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이걸 다 발전소를 어떻게 했어요? 셧다운 시켜서 몇십억 원의 손해가 계속 지금까지도 일어나요. 이걸 셧다운 시키는 데는 몇 주 몇 개월 안 걸리는데 다시 가동시키는 데는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8년이 걸려요. 8년. 앞으로 8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뒷받침했던 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투자를 누가 이때부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무슨 사업이다? 복구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미동맹, 두 번째 농지개혁 교육혁명, 세 번째 산업화의 조성.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당시 소속되셨던 당을 우리는 자유당이라고 해요. 오늘날의 지금 여당이 무엇입니까? 국힘이죠. 야당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때 여당은 그럼 누구예요? 집권하고 있는 자유당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건국부터 두 번의 임기,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도 한 번 더 선거를 통해 간접 선거를 통해 1950 여기다 2하면 56년이죠. 4년 더하기 4년. 4년씩 두 번의 임기를 끝마친 상황이셨어요. 이해되셨죠? 1956년까지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를 끝낸 상태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상 대통령은 몇 번의 임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집권을? 두 번이에요. 그 이상 하면 헌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예요. 불법이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두 번에서 그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보다 더 집권
집권하고 싶어 하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1956년이면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정이 안 돼 있던 상태예요.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끝내고 내려오시면 누군가가 뒤에 후임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남노당, 좌파, 좌익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반공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그래서 세 번째 임기를 하세요. 근데 이 임기 도중에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한 산업화의 초석을 닦으시고 원자력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뤄나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더 해야 되고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되고 나라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집권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오늘날의 좌파 역사교육 뭐라고 가르치냐? 이승만의 권력욕, 독재 정권 싹 다 본인이 다 해먹기 위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쭉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분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욕심이 없으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집권하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이때 이 자유당의 고위 인사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원래는 2선까지만 할 수 있는데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개헌을 시도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3선 개헌. 쉽죠? 2선까지 할 수 있는데 뭐까지 하고 싶어요? 3선. 그래서 헌법을 뭐 해야 돼요? 개정하다. 개헌을 해야 돼요. 근데 이 3선 개헌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 대통령은 딱 2번까지만 할 수 있지만 헌법에 추가적인 부칙을 넣어서 아니야. 그런데 건국 대통령에 한해서는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제한할 수 없다. 무제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선 개헌의 내용이 뭐냐면 3선뿐만 아니라 건국 대통령에 한해서만 계속 출마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법이 아직 통과되기 전에 이것이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어디로 법이 상정됩니까? 어디로? 입법.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의 쉽게 말해 무슨 회의입니까? 국회예요. 그러면 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몇 명?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이었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135.333333 계속 가요. 그러면 135.3333 이상이면 몇 개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136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치 시스템까지도 지금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36표가 필요해. 3분의 2 이상이니까. 그런데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몇 표가 나왔을까요? 퀴즈. 맞아. 135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법은 부결이에요? 가결이에요? 통과요? 아니에요? 통과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부결이라고 해요. 가결은 통과됐다. 이 개헌안은 상정은 됐지만 136이 안 돼. 135.333 미치예요. 그러니까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3선 개헌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기 위해 4-4-5입의 원리를 작용합니다. 무슨 원리요? 4-4-5입. 무슨 원리요? 4-4-5입. 무슨 원리요? 4-4-5입. 좋습니다. 4-4-5입의 원리는 한자로, 즉 무슨 뜻이냐면 반올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 숫자 4, 그 다음에 죽을 4 있죠. 그 다음 숫자 5, 그 다음에 들어갈 입. 이게 무슨 뜻이냐면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린다. 즉 오늘날의 반올림의 뜻이에요. 우리가 수학 해봤잖아요. 135.333을 이 반올림 원리를 적용했을 때 이건 무엇에 가깝습니까? 135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당 고위인사 국회의원들이 우기는 거예요. 아니 이 4-4의 원리로는 이거 135 이거 더 근접한 거 아니냐 해서 통과를 시켜버려요. 이것은 엄연히 우리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하지 않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예요. 헌법에는 분명히 3분의 2 이상, 그러면 135.3 이상이어야 돼요. 135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원리를 작용했다? 4-4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목으로 마지막에 제가 쓰는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막 시키셨다, 지시했다, 정확한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이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그 뜻은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헌을 우리가 이 둘을 섞어서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무슨 개헌이요? 4-4-5입 개헌.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장기 집권이 뭐 독재자의 욕심, 권력욕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근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4.4 개헌과 장기 집권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1956년에 3대 대선 때 출마를 하시고 당선이 되셨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 어떤 시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국민들도 인정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만한 지도자 지금 없다. 이걸 봤을 때에도 물론 헌법상 방법론의 잘못이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의도, 그리고 또 국민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에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사람들마다 평가하는 게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3대까지 대통령의 임기를 다 하시고 이게 1948년부터 이제 1960년까지 오세요. 이제 3대까지 마치신 시점에 그 다음 대선 4대 대선이 등장을 해요. 이게 바로 1960년에 그 유명한 4대 대선입니다. 근데 이 1960년의 4대 대선 때에 당시 여당인 이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계속 뛰실 수 있죠. 지금 4.4.5의 개헌이 됐으니까. 그리고 부통령으로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권사님? 박수 한번 가겠어요. 박수, 박수, 박수. 이기부 항상 미리 다 아십니다. 자, 이승만이 대통령, 부통령은 누구다? 이름을 기억해야 돼. 이기부. 두 번째, 이 야당 반대팀에는 민주당이에요.
이 민주당에는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부통령은 장면이 출마를 해요. 근데 이 4대 대선에 아주 특이한 이상한 특이점이 있어요. 그 특이점이 뭐냐? 이 4대 대선의 초미의 관심사는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였을까요? 부통령의 자리였어요. 그럼 퀴즈를 또 여러분의 생각,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왜 부통령이 초미의 관심사였을까? 양쪽 당이 어떻게 해서든 부통령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악착같이 경쟁을 했을까요? 자, 이쪽 군단부터 퀴즈. 왜 부통령에 더 관심이 많았을까요? 크게. 박수 일단 갑니다. 너무 예리했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 민욱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이승만의 노령화 때문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이때 84세. 오늘날로 우리가 치면 110세, 120세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무려 84세, 오늘날에 100세가 넘은 이 노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내일 서거하실지 이거는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양쪽 당이 그래 이승만 대통령 그냥 줘. 어차피 조병옥도 사실 서거를 하셨어요. 대선 바로 직전에 몸이 아프셔서.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정해. 어차피 단독 후보야. 어떻게 해서든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하면 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슨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부통령. 이게 핵심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유당이 이 자유당의 고위인사 국회의원들이 무슨 선거를 저질렀을까요? 무슨 부정선거죠? 그 날짜가? 무슨 날짜일까요? 살짝 지울게요. 무슨 부정선거라고 할까요, 우리가? 3.15 맞아요. 3.15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역시도 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냐? 자유당의 고위 인사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 간신배들이라고 하죠. 왕 옆에 내시들이 막 네 대왕폐하 이러면서 간신배 짓하는 이런 고위 인사들이 뭘 일으킵니까? 3.15 부정선거를 일으켜요.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핵심, 여러분이 절대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를 지시한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어요. 이거 팩트예요. 이승만 플러스라고 할게요. 지시한 적도 지시할 이유조차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일단 지시한 적 없는 거는 역사적 근거예요. 두 번째는 이유가 없었다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단독 후보로 대통령 자리가 확보된 상태예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부통령이었던 이 장면 있죠, 장면. 이 장면과 이미 3대 대선 때에 같이 집권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장면이 됐든 혹은 자유당의 이기붕이 됐든 상관이 크게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누가 이유가 있어서 일으켰어요? 자유당의 간신배들.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 어떤 식으로 펼쳐지냐? 1960년에 4대 대선이 1960년 3월 15일이에요. 이 투표하는 선거 당일날 전부터 또 선거 당일날까지 정치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이 자유당 간신배들이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선거 투표소에 있는 반대편 야당의 참관인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지금 투표가 되고 있냐 없냐 하는 참관인들을
협박한다든지 폭행한다든지 납치해 간다든지, 그리고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라고 해서 이거 그냥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에서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줘서 너희들끼리 서로 감시해라. 너희 동네에 다 자유당 뽑도록, 다 이기붕 뽑도록 너희들이 감시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찰들에게 다 사표를 받아요. 사표를 받아서 너희들이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몇 프로의 자유당 이기붕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싹 다 너희는 오늘부터 해고야. 이런 식으로 부정종합의 세트를 3.15 부정선거 때 누가 저질렀다? 자유당 이승만이 저질렀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국민들이 막 사람들이 10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당일날 3월 15일 날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요. 부정선거 규탄 시위. 우리도 2020년인가 한번 국회 나가서 부정선거 규탄 했죠. 그와 동일하게 학생들,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이때 무력으로 자유당 간신배들이 진압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잠잠해지는 줄 알았더니 4월 11일 김주열이라는 중학생의 시체가 바다 위에, 마산 앞바다 위에 떠오릅니다. 근데 이 시신을 건져서 보니까 눈에 뭐가 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체류탄이. 이따만한 체류탄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구글 치시면 나와요. 근데 몸 띵띵 부어가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는데 눈에 뭐가 박혀 있다고요? 체류탄이. 그 뜻은즉슨 이 김주열이 3.15 시위 때 행방불명되었던 중학생인데 눈에 체류탄이 박혀 있다는 건 뭐예요? 공권력에 의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기로 다시 잠잠해졌던 시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불타올라요. 그러면서 4월 18일 날에 고려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평화 시위가 일어나요. 이때 시위는 막 남로당의 좌익 세력의 시위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보기에 이거는 부정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선거예요. 이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옳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이 학생들에게 자유당 간신배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공권력을 도입해서 싹 다 무력으로 해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죽고 부상당하는 이 과정 때문에 드디어 무슨 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까요? 4.19예요. 이게 바로 3.15와 4.19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에 그냥 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내서 뭐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분리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승만은 딱 어디까지? 4.4.5입 개헌까지. 3.15와 4.19는 누구 때문에? 자유당 간신배들이에요. 정확하게 분리. 그래야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19 혁명 때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들고 일어나고 20만 중 무려 절반인 서울에서만 10만 명이 일어나요. 이때 이 혁명의 주축,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학생들이에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또 질문을 낼 수가 있어요. 이 학생들이 이렇게 부정한 선거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규탄대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조차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초반에 한 번도 학교를 못 나가본 아이들이 뭘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 덕분에요? 이승만 덕분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제도 덕분에 가장 먼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예요. 아, 지도자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의 손으로 뽑는 것이 민주주의구나. 두 번째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반공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배우고 나니까 학생들이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에 이것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한다면 이 4.19 혁명은 결국 누구의 업적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왜냐?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이 없었다면, 혁명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때 4.19 혁명 때에 경찰이 발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팩트를 확인하자면 경찰 발포를 이승만이 시켰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자유당 간신배들이 시켰어요. 오늘날 좌파 교육학자들은 누가 했다고 말해요? 이승만이 그냥 싹 다 가서 학생들 모조리 학살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런승만 다룰 때도 했지만 이것은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럼 여기서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막 질문이 계속 떠올라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인사이드 아웃의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 어디 가 계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이걸 아예 모르실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에 이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단어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승만 대통령의 상황은 바로 인해 장막의 상황이었어요. 인해 장막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쪽 군단. 인해 장막이 무슨 뜻일까요? 뭐라 크게. 박수 한 번 더 갑니다. 다음 때는 우리 민욱 학생 와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인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장막이 씌인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인의 장막 현상은 어릴 때 주로 찾아온 현상이 아니라 나이가 뭐 할 때 찾아올까요? 나이가 많아질 때 찾아와요. 사람이 나이가 아주 많아지면 뭔가를 주도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항상 사람들에 의해 보고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 사정 안팎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뭐였어요? 맞아요. 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무엇을 챙기기 위해? 그렇죠. 정권을 차지하여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눈이 멀었던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노년에 제발 간신배들에 쌓여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놔야 돼요. 늙기 전에.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승만 사실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하물며 이승만 대통령도 이것을 피해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나는 철창에 갇힌 호랑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승만 대통령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이 자유당 고인사들이, 이 간신배들이 나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이득을 위해 정권을 차지하려는 것,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역시 알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계셨지만 사실 국무회의에 기록된 날짜별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아셨을까요? 전혀 모르셨어요. 왜 이렇게 바깥이 소란스럽냐? 왜 이렇게 바깥이 시끄럽냐? 국무회의 때 이 자유당 간신배들에게 여쭤보세요. 이때 간신배들이 무슨 주사파 빨갱이들이 또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 얼른 해결해야지. 이러고 국무회의가 끝납니다. 그리고 또 김주열의 시체가 올라온 4월 11일 바로 직후에 또 국무회의가 열려요. 나라 사정이 지금 뭔가 밖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너 혹시 들은 것 없니? 하고 자유당 간신배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사실대로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국무회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말을 해요. 끝까지. 그리고 드디어 일어난 4.19 이승만 대통령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조차도 자유당 간신배들이 사실을 말했을까요? 끝까지 거짓말했을까요?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인해 장막의 무서운 아주 어마무시한 인해 장막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언제 아시냐면 4월 21일 날에 이 자유당 간신배들이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수습할 수가 없어서 그제서야 사실을 고해요. 그리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퀴즈. 여기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오늘날 독재자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계속 반박은 했지만 여기서 또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4.19 혁명 이후에 21일 날 사실을 아시자마자 어디로 바로 달려갔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퀴즈. 방송국. 아쉽지만 아닙니다. 교회.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더 위급한 4.19 혁명으로 인해 부상당한 학생들. 이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여러분, 어떤 독재자가 사실 김일성이 본인이 굶겨 죽인 이 고아원의 이 고아들을 찾아가는 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뉴스로? 김일성이 그럴 것 같아요? 독재자는 그러지. 독재자들은요 이런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더 싹 쓸어라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부상당한 학생들을 찾아가지 않으세요. 근데 두 번째 병원을 찾아갔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퀴즈.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봤을 때 뭐라고 울부짖으며 외쳤을까요? 자유롭게 그냥 말해주세요. 탄핵. 아닙니다. 학생들이 만약 독재자 이승만의 이미지였다면 학생들에게도 탄핵이라고 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오, 비슷했어요. 너무 비슷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할아버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국민에게 이승만이 독재자였다면, 이 부정선거를 일으킨 독재자였다면, 이 독재자라면서 이승만에게 계란을 던졌지 뭐라고 대신 외쳤다고요? 할아버지라며 서로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도 우시고 학생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 대통령 할아버지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학생들에게 막 꾸짖거나 책망을 하신 게 아니라 뭘 하셨다? 칭찬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되었어? 부정을 왜 해?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이런 분이 독재자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은 인해 장막으로 인해 그 어떤 것도 모르셨지만 막상 그 사실을 아셨을 때에는 바로 국민을 사랑하는 이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주제는 뭐였냐? 항상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강의하실 때에 이때까지만 해도 주제는 선거를 다시 해달라라는 것이 국민의 외침이었어요. 이승만 하야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마지막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1960년 4월 25일 남노당 출신의 좌익 서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258명의 교수들이 주제를 샥 바꿔놓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해달라 해서 누구 하야하라고요? 이승만 하야. 이게 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의 외침은 이승만 하야가 아니었어요. 부정선거 다시 해달라. 그런데 누가 이 중간에 이 기회를 틈타 주제를 바꿨다고요? 좌익 교수 258명이. 그래서 주제가 바뀌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1960년 바로 다음날 4월 26일 날에 하야 서명을 발표하시고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시고 하야를 하세요.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하야하라고 해서 하야하는 독재자가 어디 있냐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지만 인해 장막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엇을 하셨어요? 하야를 하세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시고 5월 29일 날에 여러분이 안 보이실 텐데 5월 29일 날에 측근들이 설득을 시켜서 어디로 출국을 하셨을까요? 하와이. 그래서 지난 역사 트리비아 때 선아 자매가 하와이 언급했죠. 이때 하와이로 출국을 하세요. 그리고 하와이 출국하셨을 때에 당시 트렁크 이 기내식 가방을 딱 4개 챙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옷,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 아내 여사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프란체스카 여사님의 옷. 또 하나의 트렁크는 이승만 대통령이 타자 치시던 오래된 타자기. 마지막 트렁크는 그날 먹을 점심과 약. 소박한 그 4개의 트렁크를 가지고 하와이로 출국을 하세요. 그 뜻은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조국으로 오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시 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끝내 이 측근들이 나라가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시질 않는 게 좋습니다. 측근들에 의해 결국에 조국에 돌아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세우시고 건국의 모든 밑거름을 다 일생을 헌신하여서 바치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하와이의 씁쓸한 이 요양병원에서 1965년 5년이란 긴 요양생활 끝에 7월 19일 날에 임종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유인 간사님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매일같이 양자로 삼으셨던 이인수 박사님에게 우리나라 어떻게 돼가고 있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있냐,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매일같이 그런 질문들을 하셨다고 해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한번 마지막 유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당일날에 마지막 식사 기도를 양자인 이인수 박사가 기록을 하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이것을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역사 공부 시작할 때 2년 전에 처음 제가 읽었을 때 저 말을 나한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제 삶이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는 말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셨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연장선상에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을 붙잡으셨던, 한성 감옥 때부터 붙잡으셨던 말씀이 우리가 외우는 말씀.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한반도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까지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 세계 사진 보이시죠? 국부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은 휘황찬란하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명품백 메고 다니고 이런 삶이 아니라, 감옥에서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전쟁과 모든 사람의 욕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초대 대통령이십니다. 아멘.